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 여러분.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 이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직 일교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언제 완전한 봄인 것 같고요. 혹은 뭐 초여름이라고 할 만큼 오늘 또 상당한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시 건강에 좀 유념을 하시고요. 오늘 833회 정직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요철학원의 백성균 원장님의 짧은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균입니다. 오늘 김시천 교수님이 초빙돼서 오셨는데요. 나중 강의 들어보시면 시민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만은 오늘 특히 김시천이라는 교수님 명함을 가능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아주 앞으로 5년, 10년 내에 혹은 그 이상 시간은 걸릴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하는 것은 저희 대학 콜로퀴움에서 이 김시천 교수님을 한번 초대했는데요. 그날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 정직과 사회 정의 양립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지만 그때 이 내용에서는 문헌 탐구, 연구, 설명도 깃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표현되는 이뿐만 아니고 그 진폭이 너무나 넓습니다. 디지털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동양 철학을 하신다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겠다. 높아시면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강연을 마치면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이 토론 대화에서 한 몇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들을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말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참여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인문학한다 하고 여기에 있지만은 집에 가면 다 까먹습니다. 여기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 또 읽고 감으로써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적인 하나하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바탕에 쌓이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 혹은 우리 공통의 그 인품들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 대신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833회 정직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부제는 신유학의 직, 가족,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가족 혹은 공동체, 국가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대 선진 유가의 문헌에서부터 현대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시천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호서대학교 벤처 디자인 연구센터 초빙 교수, 그리고 인제대
인문의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원 학술연구교수, 상지대학교 파인드 칼리지 학부 교수를 역임하신 후에 지금은 모교인 숭실대학교 베어드 교양대학의 교수로 계십니다. 노자의 칼, 장자의 방패라고 하는 책을 2013년에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논어 사람을 읽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2016년에, 그리고 2021년에는 철학에서 이야기로 라고 하는 텍스트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논문과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제1회 소송학술상 수상도 하셨습니다. 오늘 정직은 사회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시천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괜히 소개를 2번 해서 박수를 2번 받은 모양새가 됐네요. 네, 일단 제가 우리 자료집을 보니까 833회라고 돼 있네요. 와, 어마어마한 이 유서 깊은 강연 초청받고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기가 되게 유명한 자리였구나. 그런데 이런 자리에 왜 저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는지 농담 좀 해왔습니다. 네, 오늘 백승균 원장님 그리고 이재성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 주제가 전체 기획의 내용이 신유학 현대의 말을 걸다라는 일종의 방향, 그 기획 핵심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신유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소개 속에서 저에게 맞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자와 장자를 주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100% 맞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쓴 논문을 가져다가 오늘 강연의 내용으로 삼은 건데 오늘 강의의 내용이 그 논문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직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번역어를 정직이라고 했죠. 그런데 논어에 처음 등장하는 직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확정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에 나오는 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의적입니다. 일단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게 이제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성 교수님께서 논어에 등장하는 자로 18장, 자로편 18장의 문장 조금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 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요 글자에 대해서 주희가 주석을 내리며 한 표현입니다. 천리, 인정, 지지. 그러니까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 자, 이 말이 되게 녹록지 않은 말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조선조에서 송시열을 비롯한 수많은 유학자들 사이에서 직 개념의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선 유학을 전공해서 뭐 심도 있게 연구를 한 편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정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본래 논어에서 등장하는 직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라 3가지다. 그 3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는 공자도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았었고 한편으로 옹호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이 사이에서 주희는 한 가지 선택을 하면서 이 유학 전통에서 좀 거리를 두게 된 또 하나의 직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직 개념에 줄타기를 하면서 신유학이 어떤 방식의 선택을 했는가, 그 부분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천리와 인정에 지극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문화적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 현실에 적용될 때는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철학 전통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공통의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과 이 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까지. 어찌 보면 이 유학의 전통은 그 가운데 분명한 선택을 했죠. 바로 그 선택된 개념이 바로 정직으로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정직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마이클 샌델,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죠. 당시에 2010년 전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출간이 되고 하면서 엄청난 열풍이 불었죠.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서 판매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100만 부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소설책이 아닌데 100만 부를 넘게 팔린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5분 가운데 1분이 그걸 사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쓴 게 아니라 강연을 풀이한 책이기 때문에 다소 논리적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도 상당한 호응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엄청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를 좀 삼아서 중국에서 재미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을 전공한 여러 나라에서 강의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자, 유학자라고 자처하는 분들과 중국 철학을 전공한 서양의 학자 일부 학자들을 모아서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논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대화를 하는 책을 엮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이번에 그 한국철학회 회장 차기이신 것 같은데, 그 김선욱 교수님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여행 중에 만나다가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책을 같이 번역하자. 그래서 얼떨결에 거부할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 한 가지 물음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이 책 속에서 바로 공자의 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자로 18장을 4명의 학자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들이 선택했던 이 논의에 대한 해석이 조선조 유학이나 혹은 오늘날 한국의 유학자들이 선택한 해석과 달랐던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번역하고 나서 세미나를 하다가 이 주제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달리 말하면 물론 중국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선택한 폭이 되게 다양하지만 한국의 학자들의 선택은 다 같았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은 그 논의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효가 충과 혹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걸 두고 몇십 년 동안 논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봤던 책의 저자들은 주로 효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쪽의 경우 사회정의와 효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의 문제의식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 학자들이 쓴 번역과 거기에 대한 해설 부분들을 상당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는 효와 사회정의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표현한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게 되게 참 희한한 사태였습니다. 왜 같은 유학자인데 이 판단하는 게 달랐지? 이 의구심으로부터 논문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중국의 학자들이 제기했던 효는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라는 질문의 틀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즉 효와 사회정의가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찬반의 토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의 학자들은 다르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찬반이 아니라 yes, 긍정의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구나. 바로 이러한 방식의 문제 제기가 왜 달랐느냐. 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선사회는 정직의 의미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정직하다.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일상적으로도 쓰니까. 정직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죠. 그런데 공자가 이야기했던 직 개념이 바로 정직의 의미로만 이해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왜 옛날에 한학을 하신 선생님들 앞에 한문 공부하러 가는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랫동안 한학을 하신 선생님들의 그 노하우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아무래도 도가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유가문헌들을 많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디지털 시대로 디지털화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논어에 등장하는 그 예화가 다른 텍스트에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다 찾아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논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선택된 기록이고 다른 모든 제자백과 문헌들도 선택된 기록들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 계열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하나는 논어에서 장자, 회남자 등으로 이어지는 계열이라면 또 하나는 여시춘추라는 텍스트와 한비자라고 하는 법가 문헌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제기했던 어떤 대화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논쟁이 기록되는 방식 자체가 기록자들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학파들 혹은 그 문헌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 뒤에 장자 그리고 회남자로 이어지는 것과 거의 같은 기록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토의되고 있는 문제는 충과 효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신 혹은 효 이런 것들과 신, 효 이런 것들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고 하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남자라고 하는 텍스트에서는 신 그런데 한비자의 경우에는 직곡, 충효라고 해서 문제 패턴이 훨씬 달라지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장자, 회남자 그리고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서 이 사건에 관한 기록 자체가 달리 되고 있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그 원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로 18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번역문을 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날 섭공이 공자를 만나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궁이란 젊은이가 있는데 아비가 양을 훔치니까 와서 그거를 고발했다. 혹은 증언했다. 아, 이 젊은이는 참 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아,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주는데 그 가운데 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이고 다른 기록들을 비교한다가 아니라 고대의 선진문헌들은 전부 다 모아놓고 보면은
어떤 문헌들이 동일 계열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노노와 장자와 회남자는 같은 계보로 기록을 하고 있다. 또 여시춘추와 한비자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노노장자 회남자에서는 아버지가 남의 집 양을 가로챘고 이를 본 아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본대로 증언을 했다.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는 효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증언대에 나와가지고 본대로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노노장자 회남자에서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논의를 합니다. 이거는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효라고 하는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중국의 학자들이 이걸 효라고 연결시키는데, 이 공자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효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전통과 관련이 있지 법정에서의 증언 행위와 효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모에 대해서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공자 당시에 효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포섭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사건은 양을 훔친 행위, 고발, 증언 등등으로 되게 복잡한데 효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는 것을 보았더라도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직으로 다르게 답하고 있다는 점만 드러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시춘추와 한비자에서는 논쟁점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습니다. 뭐냐, 직과 신의 문제에서 충과 효 자체가 쟁점이 되는 방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틀 자체가 노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의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깨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로 넘어가면 아버지를 따르느냐 혹은 충, 군주를 따르느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고 묻거나, 실제로 자식들이 아버지를 숨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숨겨주는데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면 군주의 힘은 약화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갖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상황을 문제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들이 그냥 하나의 문제인 것처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논쟁을 호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글자를 바꿉니다. 뭐냐, 아버지가 양을 훔친 걸로 글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섭공과 공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시간상 그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까닭은, 적어도 이 문제가 노노와 장자와 회남자와 같은 텍스트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불효와 관련된 행위로 해석되는 시각이 이 계열의 문헌들에서는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텍스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비자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글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저러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될 논란의 폭이 훨씬 넓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초나라에 직궁이 있었는데 아비가 양을 훔치자 관리에게 고발했다. 재상이 죽여라. 군주에겐 충직하지만 아비를 배신한 것이라 여기고 판결을 내려 사형에 처했다. 자, 이미 그걸 효로 해석하는 것은 나중에 선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저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이를 통해 보면 군주에게 충직한 신하는 아비에게 포악한 자식이다. 이게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비자는 보태고 있습니다. 노나라 사람이 군주를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3번의 전투에서 3번 다 도망쳤다. 공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늙은 아버님이 계신데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효자라고 여겨서 위에다 천거를 했다. 그러면서 한비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면 아비에게 효자는 군주에게는 배신이다. 그러니까 효자는 자기에게 좋은 신하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상이 아비의 죄를 고발한 직궁을 처형하자 초나라에서는 흉악한 범죄가 윗사람에게 보고되지 않게 됐고, 공자가 전투에서 도망친 사람에게 상을 주자 노나라의 백성은 쉽게 항복하고 달아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르니 군주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실까지 다 따져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법을 세워서 그 법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면 그만이다. 사실은 한비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얘기로 이어집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한 까닭은요, 논어를 통해서 기록된 석공과 공자의 대화에서의 직은 적어도 충과 효의 딜레마, 혹은 현대적으로 중국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던 효와 사회 정의의 딜레마를 함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바로 한비자 여시춘추와 같은 텍스트 속에서 그러한 논의들이 논점이 전환되고 기록이 다르게 기록되면서 일어난 논쟁점이란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가는 효와 충의 문제, 효와 사회 정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것을 딜레마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효가 최우선적이기 때문에요. 이게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부르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효해야 한다면서 사직할 수 있었고 관직 제수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조선의 역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과 효가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바로 법가적인 시각을 가질 때 일어나는 쟁점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중국 학자들의 논쟁은 유학자들의 논쟁이 아니라 법가 계열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정의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선 유학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유학의 선택은 분명했다라고 하는 걸 함축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효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논어에 등장하는 그것이 효의 개념을 함축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따져봐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의 학자들이 그 문제를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해설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야기는 바로 맹자에 나오는 순과 고수의 이야기예요.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고유가 그 담당 관리일 때 그 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위를 사직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을 거다. 이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문제와 앞에 직궁의 문제는 섞일 수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유학자들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효와 충의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딜레마가 생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법률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의 역사에서도 이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왜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거나 증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중국의 유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했을까? 그 부분은 달리 말하면 이게 전통 유학적인 텍스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학자들이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공자의 권위를 빌어온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2000년대 들어서서 중국이 상당히 부유해지면서 이른바 부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학자들이 이 텍스트를 빌어서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제기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어리석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모자라서 혹은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현실의 문제를 토론해야 되는데 공자 혹은 유학의 권위를 빌어오는 것이 나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학자분들이 그런 논쟁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앞에서 제기했던 논어에 등장하는 직의 의미는 어떤 방식의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느냐? 제가 일일이 다 따져보니까 대략 3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의 의미는 바로 솔직하다예요. 자, 미생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자가 평하는 말 속에 그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미생고에게 뭘 빌리러 가요. 그런데 미생고에게 그게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꾸어다가 그걸 빌려줬어요. 과연 미생고를 직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직은 없으면 없다고 말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꼬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꼬는 것에 대해서 공자는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 이 솔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때때로 다른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친구한테 계속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욕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예에 의해서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고 의의 인도를 받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직을 솔직의 의미로 해석할 때는 미생고에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처럼 완성된 덕목이나 가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적어도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어 자로 18장에 나오는 그 섭공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직은 뭐냐? 그거는 2가지 기혈 모두 공이 자식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고발했다. 혹은 있는 그대로 증언했다. 이걸 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충직한 거예요. 자기 출세하려고, 점수 따려고. 즉 아버지보다 타인인 군주에게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섭공이 칭찬을 한 거죠. 달리 말하면 섭공이 이야기하는 말은 충직의 개념입니다. 자, 후대의 유학자들에게도 이 고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아버지가 양을 은닉했다가 걸렸어요. 그때 내가 증언을 해야 한다면, 아니면 고발을 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대단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학자들의 선택은, 공자도 선택은 이미 분명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 근데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남의 집 양, 본래 이 자로 18장에 나오는 그 상황은 단어를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 이 아버지가 남의 집 우리에 가서 양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 여러 주석서들을 보고 그 쓰인 글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남의 집 양이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우리 집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몰래 가서 문을 싹 닫고 양을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적질을 했다가 아니라 말하자면은 은닉한 죄인 거죠.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뗀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했던 도둑질과는 달랐던 겁니다. 바로 여시춘추나 한비자의 기록과 그 논어나 장자의 기록이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진석 선생님이 이제 재미난 해석을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숨겨주고 했을 때 그 은자를 쓰는데 그 은자가 다른 용례를 보면 숨겨준다가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가 잘못은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말해야 해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갈등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은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상당히 참고가 되는 거죠. 누구나 그런 갈등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유학자들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고발한다거나 증언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아버님에게 가서 간언을 하라. 즉 아버님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유학자들이 주로 했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만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주의가 했던 이 6글자의 해석이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함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때의 행위가 의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의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소셜 저스티스, 즉 사회적 정의에 저촉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제 앞에 첫 강연자로 오셨던 이승환 교수님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그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신 대표적인 철학자분이신데 그 연구에 따르면 정의와 저스티스는 별개의 개념이다. 의라고 하는 글자가 실제로 쓰였던 맥락들을 따져보면 하나는 올바른 의미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의리학이라고 할 때 그 의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는 correct의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가 옳다라고 할 때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는 행위의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은 인격성, 이런 의미는 바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서양 철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justice와 일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학자들은 선택을 했다라고 했죠. 예컨대 이런 부분을 연구했던 한스 게오르그 멜러라고 하는 학자는 그건 춘과 효의 대립 딜레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구 철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하나의 딜레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명한 안티고네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자, 이 안티고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이디푸스 등으로 이어지는 그 비극 작품, 소포클레스 작품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 안티고네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인물은 태어날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일 운명을 타고난 자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버립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장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과 분란이 일어나서 죽여버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버지였고 그 나라에 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어머니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눈을 파버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안티고네가 아버지를 쫓아가면서 돌보고 있는데 왕이 없어지니까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느라고 왕의 두 아들이 싸우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 가운데 한 명인 폴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아들이 그 왕권을 위한 다투는 과정에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니까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은 외삼촌이었던 크레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쟤는 권력 다툼을 한 거지만 쟤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으니까 반역자다. 그러니
죽여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라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안티고네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오빠를 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하면서 결국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크레온이 감히 법을 어기다니 하면서 안티고네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안티고네는 지엄한 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죠. 그래서 오빠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매장을 한 것. 그런데 크레온은 결국은 자기 조카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조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법에 따라 안티고네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한스 게오르그 멜로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옹호할 수가 없는 이른바 딜레마의 상황에 해당한다. 자,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그 법을 과연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 법이 무섭다 하더라도 오빠의 시신을 그냥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까마귀 밥이 되도록 하는 걸 어떻게 가족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화해할 수 없는 시면이 놓여 있는 딜레마의 상황이다. 이렇게 멜러는 평가를 합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이 직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당하게 해석을 하려면 섭공이 틀렸다 혹은 공자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것과 유사한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오히려 온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의 한스 게오르그 멜러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더 자세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비극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연출된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소개를 해보죠.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캐나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로버트 라티머라고 하는 분인데 딸이에요. 자, 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치료와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12년 동안 그런 치료를 지속하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내야 되는 치료에 수반되는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딸을 죽입니다. 그리고 라티머 씨는 내가 법적으로 그만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저 딸이 저렇게 고통받는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나는 법은 어겼지만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2급 살인죄로 감옥에 갔죠. 그런데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 라티머 씨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반성할 줄 모르는군요. 따라서 가석방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은 라티머 씨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딸을 죽인 것이지만 그 딸을 죽인 까닭은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딸의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건 법을 어긴 거죠. 하지만 딸에 대한 사랑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라티머 씨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라티머 씨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자식을 키운 아버지로서는 공감은 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옹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가석방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바로 이런 문제처럼 직궁의 이야기, 안티고네의 이야기, 라티머 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 왜 조선의 유학자들 이런 분들은 다른 선택을 했을까? 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숨겨준다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까? 그게 법을 어기라는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유학의 글자인 정자와 의자를 가져왔지만 그 의미는 실제로는 저스티스에 대한 정의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의미를 가져다 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티어스니스고 인간의 마음의 뿌리를 둔 사단 가운데 하나로 자기 수양을 통해 얻어지는 덕목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뭘 함축하느냐? 법에 대한 예의 우선성을 이미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정의 또는 인을 설계한 사상가들은 천하를 무대로 하였지 사회를 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조선조의 신하들이 혹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국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천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법이 작동하는 공간의 의미인데 이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사회의 개념은 훨씬 넓은 층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천하 아래에 왕도 포섭된다라고 하는 점, 즉 가치의 범위가 사회적 공간의 의미가 달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얘기가 함축하고 있는 것들은 오늘날 여러 가지 논쟁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적어도 왜 중국에서는 그런 논의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를 두고 가부장제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문제들을 승인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학자들이 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논의들과는 조금은 저는 다른 선택을 국내 유학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주의라고 하는 분이 천리 인정지 지, 즉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자, 저스티스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조선사회에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정의에 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분야는 사실 연구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 김지수 저 선생님은 역사학자이면서 미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재미난 자료들을 가져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세계적으로 노비가 게다가 여성이 법적 소송의 주체가 되어서 법정의 소송을 할 수 있었던 나라는 조선이 거의 유일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분제도가 있었고 당연히 남녀의 차이가 있었던 걸 엄청나게 강조했던 조선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원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양반이나 노비나 상관없이 이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조화로운 기운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왕의 책무였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노비이자 천민이었던 여성에까지도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의 자리를, 권한을 부여하게 된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천리라고 하는 말, 주의가 썼던 천리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일종의 자연법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주의가 논어에 등장하는 솔직, 정직, 충직 가운데서 솔직은 받아들였지만 100% 인정하지 않았고 충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달리 말하면 논어에는 충성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충의 개념은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공자의 언어 속에서는 충 개념이 등장하지 않아요. 즉 충직의 개념을 공자는 거부했던 것으로 보아도 충분히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선생님들께서 밝혀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면 주희가 선택한 천리 인정지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내적인 동기,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감정이 외적인 규범과 일치할 때, 즉 외부의 규범을 저해하는 방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 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극히 묘하다, 지극하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바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계기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맹자가 말하는 사단의 마음이 어느 상황이나 누구에게서나 다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마음이 적절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천리 인정지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좋은 환경, 좋은 사회 혹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정당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즉 서구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자연법에 혹은 양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인간, 바로 그런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이 바로 정직함이다. 달리 말하면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의 상충점을 자기 수양의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화해하려고 했던 그 시도의 차원에서 나온 표현이 천리 인정지 지라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정직은 결코 양심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외적 규범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일 때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선택을 이 주의가 은연중에 암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똑같이 쓰진 않았지만 여러 선배 학자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가 올바른 국가가 아닐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그 부분을 해설하는 문장들을 많이 봤을 때 조선유학의 선택이 솔직만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충직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직이라고 하는 제3의 길을 택했던 것, 아마도 주위의 생각이나 조선유학자의 생각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21세기에도 정직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지곳대로 지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회와 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데서 오는 정의감을 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정직은 사회의 정의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학자들에 대한 더 정당한 평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2부 순서 토론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준비된 강연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강인자 선생님께서는 이 직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일단 뭐 저희들 전체 주제가 신유학 현대의 말을 걸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했기 때문에 출발도 주자의 표현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주자는 적어도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천리와 인정이 그 관계가 지극함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직이 갖고 있는 의미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이 선진 유가인 논어에서는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 혹은 그 관련 주변 문헌들입니다. 두 가지 계열로 나누어서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자 선생님께서는 한 세 가지 이 의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이걸 직을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직함보다는 일종의 충직이죠. 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제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뭐 제가 듣기로는 제3의 길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의미로 하면 사회정의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또 뭐 저스티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형성됩니다만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걸 정의로 번역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승환 교수님의 논거를 가지고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서양에서도 사실은 정의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플라톤이 이야기했을 때 폴리테이에스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현대의 자연법 이후에 등장하는 의미에서의 정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에 등장하는 것은 이승환 교수님으로 따지면 이제 올바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들이 요즘 이제 많습니다. 단순히 정의로 바로 이제 번역하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개념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법적 질서와 아주 긴밀하게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히 서군 계몽주의 사상 이후에 등장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사상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동서양 제가 볼 때 오늘 강연 들으면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직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이든 충직이든 혹은 사회 정의든 고대 혹은 현대까지 이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는 그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초점을 맞추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헌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서양 막론하고 문화적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여기서 논어도 제자들이 선택적으로 그 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물들, 기억된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기록했던 거기 때문에 그 해석 작업은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강인조 선생님께서도 양립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고 중국의 지금 소위 유학자 연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수가 양립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보이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유교 그리고 우리 한국 유학자들 혹은 이 공부하고 계시는 철학자 지식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문화적 선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재 스님께서 이 직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정의와 양립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던져준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되지 못했던 부분 혹은 뭐 의구심이 있는 부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토론에서 더 좋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아까 우리 이 초두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일 중요한 부분 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제일 1원칙은 경청하는 겁니다.
대화의 제1원칙은 경청입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내용을 곱씹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질문이 되죠. 그죠? 물음이 됩니다. 철학은 그래서 물음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철학을 하시는 거예요. 경청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물음을 물을 때 그게 바로 철학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자 선생님께서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님의 그 손주가 할아버지를 고발하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손주가 정신 상태가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사회적인 그 호응이 되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오늘 그 주제에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을 그런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교수님의 그런 그 생각은 어떠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또 잘 얘기를 하시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질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인데 공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주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학자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유학자들이 이미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한 개인으로서의 죄와 천하의 죄를 짓는 것을 유학자들은 구분을 했죠. 천하의 죄를 지은 것이 효의 문제와 연결이 될까?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싸우다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식으로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을 옹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천하에 지은 죄에 대해서 놀랍게도 직이라고 하는 글자가 논어에 한 번 더 나오는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덕은 덕으로 갚고 원한은 직으로 갚아라. 그때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양심에 가까운 것이고 자연법에 가까운 것이고 따라서 천리와 인정의 지극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제가 답이 어렵다라고 하는 교묘하게 부분인데. 피해 가신 겁니까? 우리 질문자 선생님 혹시 답변이 충분합니까? 우리 주의 선생이 얘기했던 천리를 우리가 서양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 자꾸 자연법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일종의 고대 그리스인들이 봤던 코스모스가 아닐까 저는. 자연 질서, 우주적 질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교로 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몽적 시대에 오면 뭐 자연법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인정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감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뭐 그게 희노애락 애호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감정의 상태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게 인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이 합일되는 과정이 어떤 걸까요? 천리와 인정이 합일되는 혹은 지극하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 이게 참 묘하네요. 할아버지의 그 행위가 이 천리를 어기는 행위였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행위가 인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천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해가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해보시면 우리 강의자 선생님이 뭔가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학자들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저는 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무섭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땐 그걸 따르는 것이 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돌려서 답변한 게 아닙니다. 유학자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한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그건 문제 삼을 수 없죠. 그건 효의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죄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할아버지의 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천하의 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사회에서 또 전체적으로 많은 담론을 통해서 수습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어떻게 지켜보시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묻고 싶습니다. 가정은 옳지 못하지만 그것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현자 선생님께서 조금 답변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런 사례나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질문이 해도 될 좋습니다. 예. 선생님 혹시 그 이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나오니까 지금 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질문을 통해서. 예, 요즘은 실제 말입니다. 비록 무식한 우리들이 듣는 이야기지만 국회의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1% 안에 드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정직한 것이신지 요즘 국민들도 요즘은 자기가 싫어 모를지라도 인터넷을 눌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다 한번 눌러보는 세상에서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의 옛날에 논어 때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이해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그러시네요. 예? 우리 국민들 아주 무식하지만 인터넷 통해서 다 이렇게 정직이 뭔지 아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정직하지 못하게 서로 이전투고 싸우고 있다 그러는데 유학자들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무서운 데를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답을 회피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을 말씀하신다면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큰 범위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저도 두루뭉술하게 넓게 아마 심정적으로 보면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의 심정과 저의 마음이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볼 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물론 한 개인, 한 국회의원 혹은 한 정치인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와 같은 것들이 역시 학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어떤 전체 시민들의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혹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어떤 한 개인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은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는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은 결국은 이 수많은 유권자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각성과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당선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좀 그런 모습들을 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조금 수렴해서 들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면 오늘 강의에서 본질적으로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하고자 했던 얘기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예, 선생님. 예, 강의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형사법 중에서 그 정언 거부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친족이나 또는 가족 뭐 이렇게 연관된 사람은 그 형사법상 불리한 정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정의와 양립 이쪽 관계를 좀 우리나라가 법으로 이미 말하자면 효와 관련될 수 있겠는데요. 효가 그런 사회 정의 혹은 법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옅은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 부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아마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면, 효와 사회 정의가 양립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정직이 사회 정의와 양립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문제 제기 방향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효와 사회 정의를 대립되는 시각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의 사건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필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의 문제를 제가 회피한 게 아니라 주위에게 만약에 그 얘기를 물었으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천하의 죄진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가치 지향의 선택에서 적어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합리적인 차원의 답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육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 효라고 하는 개념이 논어에 등장하는 자로 18장에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효의 영역은 시대마다 범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공자시대의 효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이나 마음의 문제와 연결된 바가 없습니다. 공자 이전에도 효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은 제사 전통하고만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적 유대라는 문제, 그 계기를 끌어들인 것이 공자의 중요한 기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효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를 강조하는 것은 그건 각자 알아서 할 문제고 자식들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건데, 과연 오늘날의 사회적 체계 속에서 과연 그것이 온당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는 적어도 노후의 문제는 자녀들의 효의 문제에서 바깥의 문제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가 돌봐야 되는가, 많은 분들의 인식이
사회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부터 20년 전과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달리 말하면 효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선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어떤 효를 강조하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 다른 분 질문, 예, 그 제가 하나 요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공자 시대 때, 이런 천추전국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주로 장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됐다라고 표현했을 때, 혹시 공자는 그런 장례나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효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일종의 혈연주의라든지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재성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지속된 시족사회 방식의 체제를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논어라고 하는 책의 가치, 의미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것과는 다른 최근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다른 책을 통해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예컨대 이거는 공자의 개인사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공자는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다. 앞뒤 관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중국의 역사학, 저자분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본래 공자는 아버지는 사대부였던 숭냥을이지만 본인의 어머니는 안시녀라고 하는 무가 천민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어린 시절은 그 안씨 집안에 속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랬다가 이 공씨 집안이 자손이 귀한 관계로 결국은 공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15살의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귀족으로서의 지위도 회복하고 귀족들이 익혔던 언어와 예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공자가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정체성 속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히 안회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안씨 집안의 사람이었고 천민이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든가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을 안회를 제외하고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후대의 해석보다도 공자 자신은 어느 정도는 신분을 초월했다라고까지는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시대 안에 갇혀 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론 당연히 공자에게서 그 혐의를 두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건 시대 전체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특징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저는 논어라고 하는 책이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첫 번째 관계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사제 관계입니다. 이 유학자들의 2000년 동안의 전통에서 대단히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부자 관계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가져요.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장력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자들 간의 관계에서 바로 이게 유학이 이 2500년 동안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 사제관계를 사회 전체의 모델로 확장하려고 했던 전략이 유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꾸 시족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중국 사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권력의 가장 커다란 크기는 군신이라고 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를 통치하려고 했는데, 사제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그 부분은 수직적인 힘과 수평적인 힘을 동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수평적인 유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유학에서 찾아봄으로써 사실은 우리 시대의 많은 학자분들이 군자라고 하는 개념을 시민과 연결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종류의 상상은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강의가 있기 전에 저는 생각은 이제 정직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뭐 안티고네 얘기, 뭐 주의 그 얘기 쭉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결론은 정직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다. 교수님과 같은 결론을 이래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게 말씀을 좀 잊어버렸는데 좀 어제 그 수성인 문학에서 광장 최인훈 작가님 광장에 이제 어디 그 교수 대구대 교수님 하셨는데, 거기도 마지막 결론은 뭐 자다 우다 남과 북 아니고 결국 제3의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주인공 이명준 그 사람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도 솔직 뭐 충직 그 사회 정의 이제 뭐 제3의 길을 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교수님 그 오늘 강의를 듣고 저도 평소에 오래 전부터 정직에 대해 정직하면은 사회에 좀 자기가 뭐 손해 보고 이득을 이래 손익을 따지었을 때 어떤 데는 손해 보고 어떤 데는 이제 그 이득을 보는데 그 조그만한 어떤 소규모적인 어떤 그런 정직을 할 때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같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매스컴 전체적인 그는 뭐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저도 매스컴에 많이 봤거든요. 좀 전에 뭐 전 대통령하고 손자하고 그 관계라든지 뭐 천하의 어떤 나쁜 일, 뭐 사회적 큰 나쁜 일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발언을 하지? 뭐 텔레비를 안 본다 앞으로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고, 안 볼 수만은 없는 게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학자들은 왜 정직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공감하고요. 결로 저의 어떤 뭐 생각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직이 사회 정의와 왜 양립할 수 있는가? 뭐 교수님 강의도 오늘 많이 듣고 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대성적인 차원, 큰 틀에서 뭐 우주적인 차원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좀 우리나라에서도 진보하고 보수 이거 항상 신문이나 방송에 항상 각자 주장만 계속 이게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게 중도적인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없는가? 이 두 가지 두가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양쪽에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을 뭐 펼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없느냐? 그에 대해 좀 제가 의심스럽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화여대 최재성 교수님께서도 뭐 통섭적인 생각을 하라, 뭐 통섭적인 인간이 되라. 거기도 뭐 평소에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뭐 이래 쭉 사례를 과거 뭐 들어서 그래 저희 생각이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직과 사회 정의는 양립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린 거 중국 학자들은 왜 그 두 가지 결론을 물음까지 남겼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큰 물음인 것 같아요. 왜 현대 중국 유학자들은 이 물음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가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 효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양립할 수 없는가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큰 물음입니다. 이건 아마 초점이 현대 중국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뭐 저보다는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양립할 수 없다로 이제 많이 방향이 기울었다는 거죠. 다수가. 예. 그거는 제가 고재석 교수님이란 분이 논문을 상당히 조사해서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서 한쪽이 60% 정도 더 많았고 한쪽이 조금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어떤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중국 학자들이 그런 것들이 문제를 삼았던 데에는 중국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국의 현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하는 문장을 인용을 했어요. 자료집에도 있는데요. 11쪽이고요. 거기 아래에서 그 8번째 줄 보면은 효와 사회정의의 딜레마는 리링이라고 말아도 유명한 그 중국의 문헌학자입니다. 이분이 해당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지도자, 부모, 스승 등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감춰주는 것이 여전히 미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 이분은 꽤 솔직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학자들이 적어도 그런 논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뭐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분명히 우리나라가 적어도 왜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 없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버렸어요.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의 어떤 분야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만큼 여기 있는 분들 자체가 과거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좀 더 고온한 그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쪽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 술 먹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정치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꿀까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크게 깨달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 김박, 오른쪽을 봐. 네? 일본 거기 총리가 누구야? 아베. 그럼 북쪽을 봐. 그러면 뭐 김정일, 김정은. 그 위에는 푸틴, 왼쪽에는 시진핑. 남쪽에는 그때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 혐오의 정치, 많은 분들이 문제 삼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거는 디지털 미디어라든가 온갖 과거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했던 국가들조차도
사실 굉장히 격심하게 겪고 있는 공통의 현상이라고 하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비교를 할 때 한국은 결코 혐오의 감정이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덜 폭력적이고 그것 때문에 누가 다쳤다, 죽었다는 얘기 못 듣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넓은 시야에서 보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나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회피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말씀 잘 해주셨어요. 예,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우리 여기 오시는 시민분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는 이제 지향 다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죠? 예,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그 김시천 교수님의 그 사회정의와 양립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양 철학을 시작한 그 중국 그 사상과 한때 그 우리 사회를 그 100만 부가 팔렸다 하는 건 엄청난 회오리를 바람부는 한 미국인 교수 마이클 샌더의 그 저서하고 비교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신 데 대해서는 야, 이거 참 놀라운, 만약에 365도의 각도가 있다면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하는 의미에서는 그 아주 그 엄청난 부분이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접근이 그 놀라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여기에 설명한 제일 첫 페이지의 주의 밑에 보면은 컨퓨셔스하고 컨퓨션스에 대한 깔끔한 그 해석을 내려버렸거든요. 그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참 이게 어느 학자가 이런, 예를 들어 뭐 한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된다. 아니다. 공자는 살아야 된다. 그 하면 우리 사회가 지나갔거든요. 실제로도 중국 가서 공자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와가지고 공자 기르는 걸 2번 했던,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76년 뭐 대통령이 죽었을 때까지는 본토인 중국에서는 공자 칭송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속해서 했다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지금 몇 분 우리 대구 시민들이 김 교수님께 질문하셨듯이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 이게 뭐 우리가 살았던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 있거든요. 어느 때 성실대학 교수 김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시작하셨다 하는 거는 엄청난 발걸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실용되어지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갈래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신 그 논문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가 질문하듯이 그러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직이라는 단어를 뒀을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그쪽에 보면은 저는 대략 한 2016년도에 가서 일간 신문에 한 영국 대학이 이름이 그때 제가 기억하고는 아마 이스턴 앵글리아라는 대학 한 교수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자. 시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자기 나라니까 우리가 보통 알거든요. 영국은 뭐 신사의 나라고 그래도 뭐 앵글로색슨 중에서는 상당히 그 영어를 퍼뜨리는 뭐 실제로 나라보다는 좀 평가가 좋게, 왜 영국이 또 미국이 워낙 보호를 하니까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는 3.4%가
정직한 국가다. 그때 조사들이 교수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을 따지자면 이거는 70%가 아니다. 정직한 나라, 정직한 국민이 아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50년 이전에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그냥 한국이나 혹은 일본, 인도 같은 데는 그래도 동양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정직한 나라다. 근데 서양 나라는 이거 뭐 잘 사니까 아마 그래 더 부패가 심하다고 그때 발표가 됐는데, 그럼 1950년 한국 동란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에 그래도 가장 행복한 나라로서는 핀란드가, 그래도 호수의 나라고 뭐 산타클로스가 있었고 뭐 노키아가 있었고 이러니까 이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된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그럼 우리는 그때 수긍을 했거든요. 자, 이런 통계를 봤을 때 그럼 과연 우리 한국이 지금 위치에 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적인 민족이 안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하신 김 교수님께서 그래도 한 이런 정도는 크고 내다볼 수 있는 전망을 해보실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 김 교수님께서 뭐 국민 개개인들의 청렴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일상에서, 그죠?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저에 대한 저보고 전망을 하시라 그러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정직과 관련해서 오히려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럼 이 얘기를 왜 제가 끌고 왔는가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시건방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직한 사람은 적어도 부패나 불의에 동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패나 불의에 동조하지 않아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사회적으로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직한 사람을 보호해 줄 만한 어떤 사회적 장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 되시오. 제 아들한테도 안 먹히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권장할 것만이 아니라 그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켜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오면 받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문답하는 게 상당히 고차원적이라서 저는 좀 기초적이고 개괄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학하면은 조선 500년 동안에 그 성리학이 그 대통을 잇고 성리학 위주로 모든 사회가 이루어지고 등가라든가 경제 발전도 하고 많은 그 우리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뼛속까지 유학, 그 성리학이 들어갔고 그 중에는 또 역기능 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우리 시골에 시골에 이제 어른들이 그 뭐 공장을 맹장을 읽다가 소나기가 떨어 곡식을 뭐 마당에 한껏 늘어놔도 비가 와도 그들 좀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이제 습관이라 할까 부작용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고향이 상주인데 상주에 보면은 노수신 소재 노수신 그 대감이 계셨는데 정성을 하셨는데 그분이 뭘 했는가 하면 양명학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양명학 그 뜻은 좋고 아주 문학 학문적이 깊이 들어갔는데 이조사에는 전부 다 성리학만 하니까 성리학은 이제 태계 쪽에 이항 선생 쪽에 이제 워낙 그 대세니까 그 빛을 못 보고 오히려 그 이단이다 멀리 가고 빛을 못 보는데 한 10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이라든가 이게 재조명돼야 된다. 양명학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실생활에 좀 더 발전성이 있다 이런 게서 했고 그래 질문의 요지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그 어떤 관계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린 신유학이라 하는 게 왜 그 유학에 내려오다가 왜 갑자기 신유학 발음이 불었느냐 그 설명 하나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물은 분명하니까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성리학과 양명학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신 걸 보면 너무 조선유학이 성리학 일변도로 해왔기 때문에 갖는 문제점을 오히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소개하였다시피 저는 도가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도가를 전공한 사람이 여기 와서 신유학의 개념에 대해서 조선유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라고 하는 건 현재는 적어도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걸 즉각적으로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자유롭죠. 그래서 많은 그 전통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그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선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고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까먹었는데 두 번째가 신유학. 신유학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해서 정립된 개념은 풍우란이라고 하는 학자의 철학사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미국 가서 학위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쓰여진 당시의 철학사 가운데 플라톤 철학이 일정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바뀌면서 네오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 이런 식으로 철학사를 쓰는 걸 보고 이거 멋있다 해가지고 중국의 제자백가라고 하는 시기에 온갖 철학파들이 등장을 했고 이 학문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변신을 해서 발전한 학문이 송나라 명나라 때의 신유학, 중국 학자들은 송명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신유학이라고 부르면서 신유학이란 개념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현대의 유학에 대해서도 또 신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은 그냥 신유학 혹은 현대의 것은 현대 신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표현할 때는 송명시대의 신유학은 네오 컨피셔니즘이라고 하고 현대의 신유학은 뉴 컨피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글자 하나만 바꿔가지고 같이 하느냐? 20세기에 부활한 현대 신유학이 바로 송명리학을 계승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성립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교수님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현대 사회에서 정책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자본주의 시대에 저희가 각자 도생의 그런 그 욕망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저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그 소개해 주신 정의의 감정들 책도 그걸 보면서 또 저런 또 내용이 있었나, 한 시대와 한 사회를 우리가 참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또 귀중한 자료가 되겠구나 하고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교수님이 그 노자 장자 전공자시니까 혹시 오늘 말씀하신 그 직의 개념을 노자 장자의 그 관점에서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 특히 요즘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특히 그 불공정 사회에 대해서 특히 분노하고 그런 현상 우리 흔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까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회가 양극단의 엄청난 대립 속에서도 이만큼이나 유지되는 것은 저는 유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신앙이 그리스도교든 불교든 뭐 무속신앙이든 또는 어떤 뭐 사상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유교 정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근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 정직의 개념, 사회 정의, 유교 이런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좀 소개해주고 우리 기성세대가 좀 어떻게 이게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유교를 받아들이고 흔히 말하는 꼰대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정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방편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 질문이 상당히 뭐 또 큰 문제라서 이 질문을 답변하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육아 말고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는 특히 장자 그리고 노자 전공자시기 때문에 물론 강연 내용에서는 장자에서는 믿을 신자 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짧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혹시 직의 개념을 노장 계열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문제고요. 이거는 뭐 우리 앞으로 김시천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꼭 해줘야 될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순간 꼰대가 되죠.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이 대구 시민 여러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는 순간 뭐 저희들한테는 또 꼰대가 됐던 이렇게 시대는 끊임없이 꼰대의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MZ 세대들은 전혀 지금 이전에 이 우리 기성 세대들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부분들입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과연 유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 우리 젊은 MZ 세대들에게 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김시천 선생님한테는 좀 화두가 될 수도 있고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음인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엄청난 곳이라는 걸 확실히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왔던 질문들의 수위도 결코 낮지 않고 한데 지금 주신 질문은 말씀대로 숙제로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부분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도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다를 거다라고 하는 전제는 그냥 기존의 해석 방법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도가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노자는 오히려 법가에 가깝고요. 그리고 장자는 육아의 한 분파의 성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장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화두라는 데에서 제가 숙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MZ 세대 문제, 세대와 세대의 문제,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다만 저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바가 있는데,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언론이나 미디어에 의해서 과장된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관점의 성격이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학자로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지금은 이제 그런 논의가 많이 사라졌지만 간단한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실제로 2005년도죠. 2005년도에 출범을 하고 복지 부분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출연하기 전에 학계 여러 논의를 통해서 기초 연구를 했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젊은 애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거 메꾸느라고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방식으로 담론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국민연금 등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사실 맞지 않는 담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사회의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요, 청년 세대와 고령층의 갈등이 아니라 고령층과 고령층 사이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식이 돈이 많을까요? 아버지가 돈이 더 많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은 고령층 가운데서 어떤 분들입니다.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고령층이에요, 죄다. 그리고 이 분들이 정책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도대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의 진원지가 어디에 있는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식들하고조차 대화가 어려운 이 상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난 40-50년 동안 겪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150년에서 2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만 압축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차원에서 우리를 압축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도 우리 애와 대화가 안 됩니다. 보는 미디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요. 이거는 갈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즉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강연이 이루어져서 노력할 문제지, 문제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해결의 방식은 전혀 엉뚱한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문제의 진원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되는 것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다른 방식의 노력이 필요로 한 것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해 나가는가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서 제 아들과의 화해,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이해해 보기, 이런 대부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쳐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를 파악하는 노력은 분명히 더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도덕적 규범으로서 뭐 정직성이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혹은 진실성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 규범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질서, 그리고 사회 구조 시스템의 조화로운 변화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혹은 뭐 윤리적 그런 개념으로도 통용될 수 있다면 그게 곧 사회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차원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의 자제분들과 정말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혹은 태도,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정직성과 성실성 혹은 진실성이 거기서 발휘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자제분들 MZ세대들과도 아주 기꺼이 원활하게 소통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소위 이 정직은 사회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셨는데요. 오늘 강연과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시천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제는 또 우리가 민감한 문제입니다. 인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